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주도에서 30년째 감귤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결혼 35년 차, 올해 60이 되셨다고 하네요. 사실 이 사연을 처음 읽었을 때 저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6세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신부였습니다. 남편은 제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고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후 제주도 여행을 왔다가 그를 만났죠. 한눈에 반했다는 표현이 딱 맞았어요. 키가 크고 피부가 그을린 그 사람은 제가 상상하던 도시 남자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석 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제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제 짐을 뒤지셨어요. 가져온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옷들은 여기서 입을 데가 없어. 농사일 할 거면 작업복 입어야지. 내일 시장 가서 다 팔아버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죠. 근데 남편은 그저 이렇게만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원래 그래. 며칠만 참아봐.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적응이라니.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밭으로 나가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제 방문을 두드리며 깨우셨죠. 아침밥을 차려도 김치를 담가도 감귤을 따도 늘 부족했습니다. 이것도 못하냐, 그것도 모르냐, 서울 여자들은 다 이 모양이냐. 하루에도 10번씩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첫째 아들을 낳고 3년 뒤 둘째 딸을 낳으면서도 계속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시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결혼 5년째 되던 해 첫 번째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딸을 임신했을 때였죠. 시어머니는 배가 나온 저를 보시더니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유, 딸이냐? 아들 하나로는 부족해서 딸을 낳을 거야? 출산일이 가까워졌을 때도 시어머니는 달라지지 않으셨죠. 오히려 더 심해졌죠. 만삭의 몸으로도 밭일을 나가야 했고 무거운 감귤 상자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날이 왔어요. 밭에서 일하던 중에 갑자기 진통이 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지금? 아직 감귤 다 안 땄는데 좀 더 참을 수 없어?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한테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혼자 택시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병문안도 안 오셨습니다. 남편 왔을 때 물었죠. 어머니는요? 바쁘대. 감귤 수확 시즌이잖아. 이해해. 그때 알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일손이구나. 그래도 딸을 보는 순간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시집살이 안 시키겠다고. 이 아이는 자기 인생을 살게 하겠다고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결혼 10년째 되던 해 봄. 아이들도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여전히 감귤밭과 집안일을 오가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해 4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무거운 게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 급히 방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눈은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여보! 119! 빨리!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뇌출혈이라고. 빨리 발견해서 생명은 건졌지만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한 달 뒤 퇴원했을 때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셨고 말도 어눌해지셨어요.
그날부터 제 진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세수시켜드리고 밥 떠먹여드리고 옷 갈아입혀드리고 화장실 모시고 밤에는 기저귀를 갈아드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한테 그렇게 했던 분인데 왜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밤마다 울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원망스러웠죠. 3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완전히 용서는 안 됐습니다. 아직 원망이 남아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했어요. 5년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조금씩 더 달라지셨어요. 제가 뭘 해드려도 고맙다고 하시고 가끔은 불편한 손으로 제 손을 쓰다듬어 주시곤 했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를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게 제 마음이 편하다는 걸요. 용서는 아니었어요. 그냥 내려놓은 거였죠.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게 됐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딸은 제주 시내에서 일했죠.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모시며 감귤 농사를 지었고 남편은 집에 점점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또 늦게 들어오네? 어디 갔다 와? 농협에서 회의 있었어. 피곤하니까 그냥 자자. 그때는 의심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와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시누이, 그러니까 남편의 여동생이었죠. 시누이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1년에 한두 번 제주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꼭 문제를 일으켰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고 10년쯤 지났을 때였나요? 시누이가 명절에 내려왔습니다. 예쁘게 화장하고 명품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우리 엄마 좀 살이 빠지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못 드시는 거 아니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15년간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1년에 한 번 내려오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다니. 어머니 식사는 하루 3번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건강하다고 하셨고요. 그래도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혹시 언니가 힘드니까 대충대충 모시는 거 아니에요? 참으려고 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누이가 갑자기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더니 장롱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 도장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어요. 부산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엄마 명의로 대출 좀 받아야 해요. 어머니가 지금 거동도 불편하신데 무슨 대출을... 언니는 가만히 있어요. 이건 우리 친정 일이에요. 엄마 재산 문제는 친자식인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15년간 기저귀 갈아드리고 목욕시켜드린 건 저인데 친자식은 돈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니. 여보, 이것 좀 말려요. 시누이가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겠다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동생인데 어떻게 그래. 그냥 한 번만 도와주자. 역시 남편은 동생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호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시누이랑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명의로 함부로 대출받으면 나중에 어머니한테 피해가 가요. 피해? 언니가 지금 엄마 재산 독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빠, 언니 좀 말려요. 당신 너무 심하잖아. 내 동생한테 왜 그래? 결국
그날은 신우이가 화를 내며 집을 나가는 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신우이가 친척들한테 전화를 돌린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한다고, 친자식도 못 오게 막는다고 온갖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명절날 친척들이 모였을 때 한 시댁 친척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 욕심내면 안 되는 거요. 다 자식들 거니까. 억울했어요. 15년간 밤낮 없이 모신 건 저인데 1년에 한 번 얼굴 비치는 사람들이 재산 타령을 하다니. 그래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거든요. 미안해. 네가 제일 고마워.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으니까요. 누가 진짜 가족인지. 그 뒤로 신우이는 1년에 한 번도 안 내려왔습니다. 남편도 제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식사를 거부하기 시작하셨어요. 좋아하시던 감귤차도 호박죽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 모셔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자장가도 불러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명희야, 고마웠어. 너 진짜 딸이야. 미안해.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85의 나이로.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친척들이 몇 명 왔고 신우이도 부산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신우이는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군요. 그저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만 물어봤습니다. 49제까지 마치고 나니 10월 말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남편과 단둘이 조용히 살 수 있겠다 생각했죠. 정말 순진했어요.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11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늦어졌죠.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어디 갔다 와요, 이 시간에? 친구들이랑 술 마셨어. 왜?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괜히 화를 내고 방어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죠. 저 혹시 김철수 씨 부인이세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전화는 좋은 전화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요? 저는 철수 씨와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벌써 몇 년 됐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몇 년? 몇 년이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말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결혼하고 싶은데 철수 씨가 자꾸 미루기만 해서. 부인님, 이혼해주세요, 제발. 이혼해달라고?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시어머니 모시느라 허리 휘고 손 거칠어진 저를 두고 다른 여자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당신 누구예요? 우리 남편을 어떻게 알아요? 몇 년 전에 감귤 납품 관계로 만났어요. 저는 제주 시내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고 처음엔 그냥 거래처였는데 점점 가까워졌어요.
철수 씨가 집에서 힘들다고, 부인은 시어머니한테만 신경 쓰고 자기는 신경도 안 쓴다고.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게 남편한테는 무관심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날 저는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밤새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 불을 켜려는 순간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이혼해달라는 여자가 있던데요? 남편이 현관에서 얼어붙었어요. 그게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여자가 직접 전화했어요. 몇 년이나 만났다면서요? 남편은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켰어요. 남편 얼굴이 보고 싶었거든요. 앉아요. 얘기 좀 합시다. 남편은 소파에 앉았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언제부터예요? 정확히 말해봐요. 한 5년 전쯤 감귤 납품하러 시내 음식점에 갔다가 만났어. 처음엔 그냥 일로 알던 사이였는데 그래서 언제부터 사귄 거예요? 얼마 안 됐어. 한 2년쯤? 그 사람이 힘들어 보여서 밥이나 사주고 그랬는데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아프실 때도 만났어요? 그때는 당신이 어머니한테만 매달려 있었잖아. 나는 관심도 없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똑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죄였나요? 15년간 밤낮으로 간병한 게 남편을 무시한 거였나요? 그래요. 좋아요.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근데 내 조건이 있어요. 조건? 35년 함께 살았으니까 재산은 반씩 나눠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거예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산? 무슨 재산? 집이랑 밭 다 내 명의인데? 그래도 법적으로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나눠야 해요. 내일 법무사 사무실 가볼 거예요. 당신 제정신이야? 밭은 어머니가 물려준 거야. 당신 거 아니라고? 그럼 어머니가 누구 때문에 밭을 지킬 수 있었는지 생각해봐요. 어머니가 쓰러진 후에 누가 농사 지었어요? 당신이요? 아니면 나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쓰러진 후 15년간 농사는 거의 제가 다 지었어요. 생각할 시간 줄게요. 일주일 후까지 답 주세요. 이혼할 거면 조건 맞춰서 하고 안 할 거면 위자료 소송 들어갈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은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3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제주시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자 법무사였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35년을 함께 사셨고 시어머니까지 모셨으면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하실 수 있어요. 절반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집과 밭이 전부 남편분 명의시죠? 그럼 증거를 모으셔야 해요. 어머니가 농사일에 기여한 증거, 시어머니 간병한 기록, 뭐든 좋으니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그래야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농협 거래 내역서, 병원 진료 기록. 35년간 쌓인 삶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꺼냈어요. 서랍장도 뒤지고 장롱도 열어보고 창고까지 다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던 방이었습니다. 들어가기가 두려웠거든요. 근데 증거를 찾으려면 어쩔 수 없었죠. 오래된 장롱을 열었어요. 시어머니 옷가지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복, 작업복, 내복들. 하나하나 꺼내면서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었거든요. 그렇게 옷들을 다 꺼내고 나니 장롱 맨 밑에 낡은 보자기가 보였습니다. 빨간색 보자기였어요.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꺼내서 펼쳐봤어요. 안에 낡은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시어머니 친필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며느리 명희에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중요한 걸 찾은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난 뒤겠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결혼 초부터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옷 다 버리라고 했던 것도, 새벽마다 깨웠던 것도, 욕했던 것도 다 기억나. 사실은 말이다. 나도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어. 내 시어머니는 너한테 했던 것보다 10배는 더 심하게 날 괴롭혔어.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했고 애 셋 낳을 때까지 밭에서 일했지. 그 한이 쌓이고 쌓여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갚아주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고. 근데 명희야, 네가 날 돌봐주면서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너는 내 시어머니랑 달랐어. 절대 나한테 화내지 않았고 15년 동안 한결같이 날 돌봐줬지. 밤에 기저귀 갈아줄 때 네가 우는 소리 들었어. 내가 잠든 줄 알았겠지만 다 들었단다. 그래도 다음 날이면 웃으면서 내 손을 잡아줬잖니. 며느리야, 내 아들이 너한테 잘못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 부분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2년 전쯤부터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눈치챘어. 어느 날 철수가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 목소리가 달라. 집에서는 절대 안 하는 다정한 목소리더라. 그 뒤로 조금씩 확인해 봤어. 문자 메시지도 보고 통장 내역도 봤다. 수상한 게 많더라. 너한테 말하고 싶었어. 근데 내가 아파서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속만 끓였지. 그래서 결심했단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주기로. 명희야, 이 보자기 안에 통장이 하나 더 있을 거다. 네 이름으로 만든 거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넣어뒀어. 8천만 원 있다. 원래는 철수 주려고 했는데 걔는 자격이 없어. 너한테 주는 게 맞아. 그리고 명희야, 이 편지 밑에 노란 봉투가 하나 더 있을 거다. 그게 진짜 선물이야. 절대 철수한테 주지 마라. 당당하게 살아라. 너는 착한 며느리가 아니라 강한 여자가 되어야 해. 미안하고 정말 정말 고맙다. 너 덕분에 마지막 15년이 행복했어.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보자기를 다시 뒤졌습니다. 통장이 나왔어요.
제 명의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정말로 8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노란 봉투. 손이 떨려서 제대로 열지도 못했어요. 2번, 3번 시도해서 겨우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이었어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유언장. 본인 박영숙은 신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본인 소유의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감귤밭 3,000평은 며느리 최명희에게 상속합니다. 둘째, 본인 소유의 서귀포시 중문동 토지 1,000평은 며느리 최명희에게 상속합니다. 셋째, 위 재산은 며느리 최명희의 헌신적인 간병과 35년간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아들 김철수는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으므로 며느리에게 상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며느리 최명희는 15년간 본인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왔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본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3월 7일 유언장 박영숙.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2022년 3월, 거의 3년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신 바로 그 무렵.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왔어요. 저기, 생각해 봤는데. 앉아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생각 정리했어요. 이혼은 하되 조건이 있어요. 조건? 무슨... 첫째, 어머니가 물려주신 감귤밭 3,000평하고 서귀포 토지 1,000평. 그건 내 거예요. 뭐? 무슨 소리야? 그건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잖아. 저는 유언장을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읽어봐요. 남편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리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언제... 3년 전에 만드셨대요. 공증까지 받으셨고 당신이 바람 피우기 시작한 걸 눈치채셨을 때 어머니가 다 아셨대요. 그럴 리가... 어머니가 날 그렇게... 어머니는 당신보다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15년간 간병한 사람을 진짜 가족으로 인정하신 거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둘째, 이 집은 반씩 나눠요. 35년 결혼 생활에 대한 정당한 재산 분할이에요. 팔아서 반 나눠 가지든지 당신이 내 몫을 현금으로 주든지 선택하세요. 집까지 반으로? 그럼 나는... 당신은 당신 여자랑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몇 년씩이나 만났으면 충분히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 계시나요? 들어오세요. 마침 잘 오셨네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이혼해드릴게요. 근데 내 조건을 들으셔야 해요. 조건이요? 네. 첫째, 시어머니 유언장에 따라 감귤밭과 토지는 제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이니까 누구도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여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는... 둘째, 집은 반씩 나눠요. 팔면 한 2억 정도 나올 거예요.
반씩 나누면 1억씩. 당신들은 1억 가지고 새 출발하시면 돼요. 1억으로 어떻게... 몇 년 동안 사귀면서 준비 안 하셨어요? 그건 제 할 바 아니고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실래요? 그 여자가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만난 증거예요. 호텔 예약 기록은 아니지만 레스토랑 신용카드 내역이랑 주유소 영수증들이 있어요. 제주 시내로 가는 주유 기록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원하면 위자료 소송 걸어서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지쳤거든요. 그냥 제 목만 챙기고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요. 그 여자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더라고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당신들이 직접 말하세요. 왜 이혼하게 됐는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 입으로 직접. 그것도 싫으면 위자료 소송 들어갈게요. 선택하세요. 남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아이들을 불러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잘못했다. 다른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어.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아빠가? 할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잘하셨어요. 당연히 이혼하셔야죠. 아빠, 실망이에요. 정말 실망입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아빠와 거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특히 아들은 완전히 등을 돌렸죠.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우이가 갑자기 제주도로 내려온 거예요. 그것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언니, 이혼한다면서요? 그럼 어머니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유언장대로 될 거예요. 유언장? 무슨 유언장이요? 저는 유언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신우이가 읽더니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이게 말이 돼요? 친자식인 우리는 빼고 며느리한테 다 준다고요? 이건 무효예요. 유언장의 진위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언 능력이 있었는지 강압에 의한 건 아닌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에요. 그리고 작성 당시 어머니는 정신이 온전하셨어요. 병원 기록도 다 있고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나도 딸인데. 15년 동안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1년에 한 번 내려와서 얼굴 보는 게 다였잖아요. 어머니 기저귀 갈아드린 적은 있어요? 밤에 깨서 돌봐드린 적 있어요? 그건 나도 부산에서 살림 꾸려야 하니까 어머니는 다 아셨어요. 누가 진짜 딸인지. 그래서 이렇게 유언하신 거예요. 신우이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유류분이란 게 있습니다. 아시죠? 직계자녀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법적 상속분의 절반 정도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유류분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는 몰라도 신우이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법무사한테 전화했습니다. 맞아요. 직계비속은 유류분 청구권이 있어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죠. 쉽게 설명드리면 유언이 없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몫의 절반은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가져갈 수 있어요? 아들과 딸이 있으니까 계산해보면 전체 재산의 4분의 1 정도는 내주셔야 할 수도 있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감귤밭의 4분의 1이면 상당한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우이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근데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언니,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조용히 얘기하고 싶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신우이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왔어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신우이가 입을 열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나 지금 정말 힘들어요. 몇 년 전에 남편 사업이 망했어요. 빚만 잔뜩 생기고. 나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엄마 재산이라도 받으려고 발악했던 거예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변호사랑 상담하고 집에 와서 며칠 생각해 봤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야 재산 타령하는 데가 부끄러웠어요. 언니는 15년 동안 모셨는데 나는 뭐 한 게 있나 싶고. 유류분 청구 안 할게요. 언니가 다 가지세요. 엄마가 그렇게 유언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요. 고마울 게 뭐 있어요. 당연한 거를 이제야 하는 건데. 그리고 언니, 정말 미안해요. 지금까지 언니한테 못되게 굴어서. 신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조금은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신우이와의 관계가 조금 풀렸습니다. 완전히 가까워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재산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남편이 조건을 다 받아들였거든요. 아마 추잡한 재판이 싫었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완전히 등을 돌린 것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집을 팔았습니다. 2억 2천에 팔려서 1억 1천씩 나눴어요. 거기에 시어머니가 주신 통장에 8천만 원, 그리고 감귤밭 3,000평과 서귀포 토지까지. 인생 처음으로 제 명의 재산이 생겼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딸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엄마 인생 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예순까지 남의 인생만 살았는데 이제야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구나. 한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러다 문득 생각났어요. 오래전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기억이. 그때 참 행복했었어요. 손님들한테 커피 내려주고 케이크 만들고 예쁜 음악 틀어놓고. 결심했습니다. 카페를 하자. 서귀포 토지를 팔았어요. 4억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제주 시내 조용한 골목에 있는 2층 건물을 샀어요. 1층은 카페로 꾸미고 2층은 제가 살 작은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인테리어하는 3달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벽지 색깔 고르고 테이블 고르고 조명 고르고 다 제가 직접 선택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명인의 감귤찻집으로 정했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가꾼 감귤로 만든 차와 청을 팔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요. 오픈 준비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어요. 60의 나이에 학원 다니면서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게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제빵도 배웠습니다. 감귤 파운드 케이크, 감귤 마들렌, 감귤 스콘. 감귤을 넣은 빵들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작년 5월 카페를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 딸아이랑 아들이 와줬어요.
손님은 그 둘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엄마, 이 감귤차 진짜 맛있어요.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엄마 웃는 얼굴 보니까 좋아요. 이런 표정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울컥했어요. 35년 동안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었구나. 카페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 몇 달은 힘들었어요. 손님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루에 서너 명? 많아야 대여섯 명 정도? 밤에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까? 망하는 거 아닐까?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선택한 첫 번째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감귤청을 더 정성스럽게 만들고 빵 레시피를 계속 개선하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 여성분들이 하나둘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70대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감귤차를 마시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여기 혼자 하세요? 네, 혼자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 60이에요. 그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 60에 카페를 새로 여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작년에 이혼하고 시작했어요. 이혼을요? 60에? 저는 그 할머니한테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15년간의 간병,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유언장, 다. 그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도 시집살이 40년 했어요. 근데 끝까지 참고 살았지. 당신처럼 용기가 없어서. 당신 대단해요. 정말 멋져요. 그 할머니는 그 뒤로 일주일에 3번씩 카페에 오십니다. 그리고 다른 할머니들한테 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카페는 용기를 주는 공간이 됐어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는 것. 저는 그저 차와 빵을 내어드릴 뿐인데 손님들이 힘을 얻고 가십니다. 지금은 하루에 20명 정도 오세요. 많지는 않지만 적당한 숫자예요. 너무 바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가하지도 않은. 수입도 그럭저럭 괜찮아요. 생활비 벌고 조금 남기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카페를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직원도 한 명 뽑았어요. 20대 젊은 친구인데 딸처럼 귀엽습니다. 이 친구 덕분에 제가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게 됐어요. 쉬는 날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주 풍경을 그리는 수채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처음엔 선도 제대로 못 그렸는데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그림이 나와요. 명희 씨, 소질이 있으세요. 나중에 카페에 전시해보시는 게 어때요? 전시라니.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어요. 근데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난달에는 제주 올레길도 걷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번씩 딸이랑 함께.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래? 엄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저도 엄마 보면서 배워요.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 거예요. 딸아이가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걸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딸한테 보여준 것. 35년간 참고 사는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에 당당하게 일어서는 모습. 아마 그게 더 값진 교육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요. 아들은 서울에서 결혼 준비 중이에요. 예비 신부가 있는데 착하고 똑똑한 친구더라고요. 지난주에 제주도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제 약혼녀 수진이에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 친구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예순에 새로운 인생 시작하시는 거. 저도 나중에 어머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엄마 팬이에요. 카페도 너무 오고 싶어 했어요. 아, 그래? 그럼 오늘은 엄마가 특별히 만든 감귤 케이크 대접할게. 셋이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남편 이야기도 해드려야겠죠? 남편은 그 여자랑 결혼했대요. 이혼하고 6개월 만에. 제주 시내 작은 빌라에서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 둘이 자주 싸운답니다. 명희 씨, 그 사람 요즘 꼴 말이 아니더라. 밭도 다 잃어버리고 집도 반 날아가고 후회하는 것 같아. 사실 몇 달 전에 한번 마주친 적이 있어요. 시장에서 우연히 남편을 봤습니다. 혼자서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많이 늙었더군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등은 굽어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어요. 저기, 잘 지내? 네, 덕분에 잘 지내요. 카페 한다면서? 장사 잘 되나? 네, 괜찮아요.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봐. 널 그렇게 대한 게 후회돼.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남이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그걸로 됐어요. 그래, 잘 살아. 미안해. 남편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쓸쓸해 보였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이 선택한 인생이니까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 여자랑도 잘 안 된다더군요. 돈 문제로 자주 싸우고 그 여자가 남편한테 밭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철수 씨가 화를 내면서 그 밭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다고 소리쳤다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쓴웃음이 나왔어요. 이제야 알았다고? 너무 늦었죠. 지난 추석 시어머니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혼자 갔어요. 감귤 한 바구니를 들고 묘비 앞에 앉아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명희. 바람이 불었어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주신 선물 덕분에요. 카페도 하고 감귤밭도 잘 가꾸고 있어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요. 감귤을 하나 까서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올해 감귤 정말 잘 됐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심으로 다 용서가 됐어요. 어머니도 힘드셨던 거 이해해요. 어머니도 시집살이 하셨고 그 한이 쌓였던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마지막에 그 한을 푸셨어요. 저한테 주시면서요. 저도 어머니처럼 할게요. 제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을게요. 대신 사랑으로 갚을게요. 그날 산을 내려오는데 마음이 정말 가벼웠어요. 뭔가 다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억울함도 다 바람에 날려보낸 느낌. 그리고 깨달았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구나. 원망을 품고 사는 건 나를 감옥에 가두는 거구나. 이제 저는 자유예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만은 않아요. 가끔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고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밤에는 외로울 때도 있어요. 2층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다는 게 실감납니다.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익숙했거든요. 그 사람이 있다는 게. 재정도 넉넉하진 않아요. 카페 수입이 괜찮다고는 했지만 사실 생활비 빼고 나면 많이 남지 않습니다. 감귤밭 관리하는데도 돈이 들고 건물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 가끔은 불안해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아프면 어쩌나. 요양병원 갈 돈은 있을까. 딸아이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자식들한테 짐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카페 운영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손님 응대하고 청소하고 재료 준비하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해요. 직원이 하나 있긴 하지만 일주일에 이틀만 나오니까 나머지는 제가 다 해야 하죠. 어떤 날은 정말 지쳐서 이거 왜 시작했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요, 그래도 후회하진 않아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불안해도 이건 제가 선택한 인생이니까요. 35년간 남의 인생 살 때보다 지금이 100배 낫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제주 바다가 보여요. 9시에 카페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문을 닫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외롭지 않아요. 밤에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립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이게 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60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그래도 당신이 선택한 인생이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